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누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례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통장과 등기권리증, 그리고 인감도장을 모조리 쓸어가는 것이었다. 이유는 새언니가 재혼해서 재산을 빼돌릴까 봐였다. 당시 수정은 서 있을 기력조차 없어 다투지 않았다. 하지만 2년 뒤 그녀는 자신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던 병원비가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끊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병실 공기에는 아무리 환기를 해도 가시지 않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 덮은 이불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수정이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다. 대야 밑바닥이 쇠로 된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병상에 누운 노인은 두 눈을 감은 채 찢어진 풀무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 꽉 짠 다음 이불자락을 걷고 노인의 깡마른 종아리를 닦기 시작했다. 1000번은 넘게 반복한 듯 동작은 한없이 부드럽고 능숙했다. 남편 우성이 세상을 떠난 지 꼬박 2년이 그 2년 동안 경기 수원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와 시내 대학병원 종양내과 병실은 수정의 삶이 그리는 궤적의 전부였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밀고 가는 카트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정은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후 3시 30분 지훈이의 유치원이 곧 끝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수건을 깨끗이 빨아 침대 머리맡 철제 거치대에 널고 빨대가 꽂힌 컵에 미지근한 물을 반 컵 따라 노인의 귓가로 다가갔다. 아버님, 저 지훈이 데리러 다녀올게요. 간병인 여사님이 5시에 교대하러 오실 거니까 무슨 일 있으시면 호출벨 누르세요. 노인은 눈을 뜨지 않고 그저 턱을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수정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겉옷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섰다. 초가을 바람에 제법 서늘한 기운이 묻어났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선 그녀는 색이 바래도록 빤 캔버스화 가장자리를 내려다보았다. 신발 코의 병실 바닥에서 묻은 갈색 얼룩이 조금 묻어 있었다. 다른 쪽 신발 밑창으로 문질러 보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징징 울렸다. 화면에는 나영 아가씨라는 글자가 깜빡였다. 수정의 동작이 1초쯤 멎었다. 이내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새언니 전화기 너머는 백화점 매장 음악이라도 틀어놓은 듯 배경 소음이 제법 시끄러웠다.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보냈어요. 오늘 벌써 5일이에요. 수정은 멀리서 버스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응시했다. 어제 확인해봤는데 아버님 계좌에 이번 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잔액이 부족했어요. 지난주에 MRI 비용을 결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잔액이 부족하다고요. 나영의 목소리가 대뜸 옥타브를 높이며 그녀의 말을 뚝 끊었다. 아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에 예전 월세 받던 것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새언니, 혹시 지훈이한테 또 무슨 비싼 학원 같은 거 끊어준 거 아니에요? 지훈이는 유치원밖에 안 다녀요. 수정의 목소리는 말의 속도조차 변함없이 평온했다. 아가씨, 아버님 지난달에 표적항암제를 새 약으로 바꿨는데 그게 건강보험 적용이 잘 안 돼요. 아가씨가 아버님 통장이랑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 가서 거래 내역서 뽑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하이힐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2년 전 우성의 장례식이 갓 끝났을 무렵이었다. 화장장에 뼈가루가 채 식기도 전에 나영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의 통장, 등기권리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새언니, 오빠도 떠났고 언니 아직 젊은데 지훈이 데리고 나중에 재혼이라도 하면 우리 아빠 노후 자금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아빠의 유일한 핏줄이니까 이런 건 딸인 내가 보관하는 게 이치에 맞잖아요. 당시 시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빈소에서 그대로 실신했고 수정은 사흘 밤낮을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느라 서서 졸 지경이었다.
불쑥 손을 내미는 신우이 앞에서 그녀는 말대꾸할 기력도 무슨 재산 통제권을 두고 다툴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저 어떻게든 이 가정을 버티게 하고 병든 시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매일 은행 들락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영이 전화기 너머로 툴툴거렸다. 어쨌든 아빠도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출가한 딸인 나한테도 몫이 있다고.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200만 원 채워서 보내요. 다음 주에 민재 오빠랑 제주도 놀러 가기로 해서 호텔 다 예약해 놨단 말이에요. 수정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통화는 툭 끊겨버렸다. 버스가 눈앞에 멈춰 섰고 치익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수정은 까맣게 꺼진 휴대폰을 꽉 쥔 채 인파에 떠밀려 버스에 올랐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선 그녀의 얼굴, 눈가의 잔주름과 핏기 잃은 입술이 차창 유리에 흐릿하게 비쳤다. 이틀 뒤 주말, 수원 아파트 현관 도어록에서 띠띠띠띠 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다. 주방에서 채소를 씻고 있던 수정은 소리를 듣자마자 서둘러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문이 열리고 나영이 골프웨어를 입은 남자에게 팔짱을 낀 채 들어왔다. 남자의 손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새언니, 나 민재 오빠랑 아빠 뵈러 왔어. 나영은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수정은 본체 만채 거실로 들어가 여기저기 훑어보았다. 아버님 오늘 병원에 계세요? 주말이라 집에 안 오셨어요. 수정은 남자의 손에서 과일 바구니를 받아 들었다. 민재 씨,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 아버님이 안 계시는군요. 민재가 약간 머쓱해하며 수정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켜더니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다. 새언니, 이왕 온 김에 점심 먹고 갈게. 민재 오빠가 갈비찜 좋아하니까 갈비찜 좀 하고 전도 몇 장 붙여줘. 집에 갈비가 없어요. 수정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사둔 생선 몇 마리랑 채소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영이 미간을 찌푸리며 탁자 위로 리모컨을 탁 소리 나게 던졌다. 새언니, 내가 오늘 남자친구 데려온다고 미리 말했는데 그럴싸한 반찬 하나 안 해놨어? 오빠 없다고 우리 식구 이렇게 대충대충 대우하는 거야? 수정이 냉장고 문을 닫았다. 주방 안으로 냉기가 흩어졌다. 지금 바로 내려가서 사올게요. 그녀는 앞치마를 풀었다. 민재 씨, 차 드시고 계세요. 10분이면 다녀올게요. 마트에서 갈비를 사들고 돌아오자 곧 주방에는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푹 졸이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수정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나무주걱으로 냄비 속 고깃덩어리들을 휘저었다. 주방 환풍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거실에서는 나영과 민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집이 좀 낡긴 했어도 위치가 꽤 괜찮아서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값 좀 나갈 걸. 환풍기 소음을 뚫고 나영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날아들었다. 아빠 명의로 남은 집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나중에 뭐 어차피 다 내 차지가 되겠지만. 냄비 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나무주걱에서 끼기기기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렸다. 그럼 형수님이랑 조카는 어떡하고? 민재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물었다. 새언니, 아직 젊은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애 데리고 다른 남자 찾아갈지 누가 알아. 이 집은 우리 집안 건데 왜 남의 성씨 가진 사람한테 넘겨? 수정이 찌개를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둘의 대화는 뚝 끊겼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냄비를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고 밑반찬 몇 접시를 함께 올렸다. 식사하세요. 밥상머리에서 나영은 쉴 새 없이 민재의 앞접시에 고기를 덜어주느라 바빴고 정작 자신은 몇 입 깨작거리다 수저를 내려놓았다. 새언니, 내가 아까 지훈이 방 슬쩍 보니까 그 컴퓨터 새로 산 거 아니야. 나영이 젓가락으로 밥그릇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그거 예전에 우성씨가 쓰던 낡은 본체예요. 모니터만 새로 바꾼 겁니다. 그래, 나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빠 돈은 다 병원비로 들어가는 건데? 새언니 지금 직장도 없이 집안 생활비 혼자 주무르고 있잖아. 엉뚱한데 돈 쓰지 않게 장부 관리 똑바로 해. 생선살을 발라내려던 수정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생선을 지훈이의 밥그릇에 다시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나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집안 생활비 들어가는 거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가계부에 적고 있어요. 아버님 병원비, 생활비, 아가씨한테 보내는 200만 원까지 전부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으니까요. 보실래요? 아유, 그냥 한 소리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나영이 눈을 흘기며 젓가락을 상위에 탁 내려놓았다. 민재 오빠, 우리 그만 가자. 오후에 차 보러 가기로 예약해놨잖아. 두 사람이 떠난 뒤 수정은 홀로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갈비찜 냄비에 들러붙은 기름기는 지독하게도 안 지워졌다. 주방 세제를 듬뿍 짜 넣자 싱크볼 한가득 거품이 차올랐다. 접시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렸고 냉수에 푹 담긴 그녀의 두 손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2주 뒤 시내 대학병원. 수정이 시아버지에게 유동식을 다 먹이고 났을 무렵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지훈이 어머님, 박 과장님께서 진료실로 잠깐 오시랍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던 박 과장이 안경을 벗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어르신 최근 수치가 안정적으로 잡힌 건 참 다행입니다. 박 과장은 잠시 말을 고르듯 뜸을 들이다가 조금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어갔다.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로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아침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르신 입원비랑 치료비가 벌써 2달치나 밀려있다고 하네요. 수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둔 두 손에 번쩍 힘이 들어갔다. 밀려있다고요? 그럴 리가요? 아버님 계좌에서 병원비 자동이체가 걸려 있어서 매달 15일에 알아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전산 기록을 보니까 2달 전에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고 나옵니다. 그 박 과장이 책상 위로 독촉장 한 장을 내밀었다. 현재 누적 미납액이 1,500만 원에 달해요. 다음 주까지 수납이 안 되면 약국 쪽에서 수입산 표적 항암제를 더 이상 내줄 수 없게 됩니다. 수정은 자신이 어떻게 진료실을 걸어 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복도의 새하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눈을 찔러왔다. 그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국민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안은 한산했다. 창구 앞에 앉은 수정은 시아버지의 신분증 사본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투명 가림막 아래로 밀어 넣었다. 안녕하세요. 이 계좌 거래 내역 좀 확인하려고요. 저희 아버님 계좌인데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고 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던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네요. 대리인 자격으로 오신 거라면 통장 원본과 등록된 인감도장,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입원 중이시라 직접 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며느리라는 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이 서류를 조금 더 밀어 넣었다. 규정은 규정이라서요. 직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밀어냈다. 전산상으로 이 계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확인되긴 하네요. 그리고 2달 전에 인터넷 뱅킹으로 자동이체가 해지된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상세 거래 내역은 출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액의 인출, 자동이체 해지. 수정은 창구의 투명 가림막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유리 위로 충격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녀의 동공이 비쳤다. 인감도장과 통장, 전부 나영의 손에 있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도 나영이었다. 은행을 나서자 어느새 밖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길모퉁이에 선 수정의 얇은 겉옷을 파고들며 찬바람이 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카톡하고 짧은 소리를 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였다. 나영이 사진을 한 장 보냈다. 사진 속에는 운전대를 쥔 손이 클로즈업되어 있었는데 손목에는 새로 산 까르띠에 팔찌가 반짝였다. 그리고 운전대 정중앙에는 최고급 SUV 차량의 로고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곧이어 나영이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감출 수 없는 기세등등한 목소리였다. 오빠가 하늘에서 보면 내 새 차 보고 엄청 기뻐할 거야. 아빠도 여자애는 좋은 차를 타야 안전하다고 하셨거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강남 한우 고깃집 예약했어. 내가 쏜다. 새언니, 지훈이 데리고 꼭 나와. 내 차 뽑은 기념이니까. 가로등 아래 우두커니 선수정은 그 사진을 눌렀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쫙 늘려 확대했다. 운전대에 박힌 로고를 응시하던 그녀의 시선이 가죽 시트의 바느질 마감으로 옮겨갔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 브랜드의 최신 모델 가격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보험보상조사원으로 일했던 그녀는 자동차 실내 장식만 봐도 손에 사정을 할 수 있었다. 이 차라면 초기 계약금만 최소 4천만 원, 매달 나가는 할부금도 200만 원 안팎일 터였다. 200만 원. 정확히 나영이 매달 꼬박꼬박 그 계좌에서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빼가던 금액이었다. 수정은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가죽 시트의 스티치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쩍였다. 그녀가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아무런 표정도 담겨있지 않은 그녀의 서늘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거실은 적막했고 가끔 냉장고 압축기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수정은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베란다로 걸어가 수납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결혼 전에 쓰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오래된 책 몇 권을 뒤적이다가 맨 밑바닥에서 검은색 표지의 수첩을 뽑아들었다. 예전에 보험사에서 보상조사원으로 일할 때 쓰던 업무용 노트였다. 그녀는 수첩을 들고 식탁으로 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탁상 스탠드를 켜자 노르스름한 불빛이 테이블 위를 비추었다. 연필꽂이에서 볼펜 한 자루를 꺼낸 그녀는 수첩의 빈 페이지를 펼쳤다. 왼쪽에는 시아버지 계좌에서 매달 병원비가 자동 결제되던 날짜를 적었다. 15일. 그 아래로 한 줄을 덧붙였다. 2달 전, 자동이체 해지. 오른쪽에는 오늘 박 과장이 말해준 숫자를 적어 넣었다. 1,500만 원. 누적된 미납 금액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지난 6개월 동안 나영이 수원을 찾아왔던 날짜들과 그녀가 입버릇처럼 아빠의 돈을 입에 올렸던 날들을 하나하나 종이 위에 나열하기 시작했다. 나영이 새 핸드백으로 바꿔 들고 왔을 때, 가족 채팅방에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렸을 때마다 그 날짜를 전부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랫부분에 오늘 나영이 단체방에 올린 새 차 사진의 날짜를 꾹꾹 눌러 적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몇 초간 멈칫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오갔다. 차량 계약금 4천만 원, 그것을 거액이 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 6개월로 나눈다. 거기에 매달 고정적으로 빼간 200만 원을 더한다. 숫자들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무슨 복잡한 투자 실패도 새언니가 돈 싸들고 도망갈까 봐 걱정해서도 아니었다. 우성이 세상을 떠나고 나영이 인감과 통장을 가로챈 바로 그날부터 시아버지의 통장은 오롯이 나영 개인을 위한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 시아버지의 생명줄인 표적 항암제 비용, 겹겹이 쌓인 입원비는 몽땅 운전대의 고급 로고와 손목에 두른 까르띠에로 둔갑해 있었다. 수정은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분노로 거친 숨을 몰아쉬지도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불빛 아래에서 잉크가 서서히 말라가는 모습을 응시할 뿐이었다. 5년간 보험사 조사원으로 구르면서 보험금을 타내려 제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람도 보았고 배상금을 독차지하려고 친혈육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꼴도 수도 없이 봐왔다.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일 앞에서 눈물이나 분노 섞인 따짐은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오직 명백한 증거, 그리고 상대방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도구를 철저히 박탈해버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볼펜을 꼬지에 꽂았다. 탁상 스탠드 불이 탁 하고 꺼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첫차 버스가 새벽 안개를 뚫고 시내 대학병원 앞에 멈춰섰다. 병실 안은 공기가 무거웠다. 간병인 여사님이 옆 병상의 환자를 돌려 눕히고 있었다. 수정은 시아버지의 병상 다가갔다. 노인은 이미 깨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콧구멍에 연결된 산소 튜브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버님 유수정이 간이 의자를 펴고 침대 곁에 앉았다. 노인이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탁해진 눈동자로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수정은 여느 때처럼 수건을 가지러 가지도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크로스백 지퍼를 열고 그 검은색 수첩을 꺼내 노인의 이불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님,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검은 수첩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정은 어젯밤 숫자로 빼곡하게 채운 페이지를 펼쳤다. 병원 입원비랑 치료비가 지금 2달째 밀려 있어요. 누적 미납액이 1,500만 원입니다. 노인의 두 눈이 번쩍 뜨이더니 산소 튜브에서 나오는 기류 소리가 순식간에 거칠어졌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올려 그 수첩을 움켜쥐려 했으나 떨리는 손가락은 이불 시트만 몇 번 주름지게 할 뿐이었다. 아버님 계좌에 병원비 자동이체가 걸려 있었는데 2달 전에 누군가 인터넷 뱅킹으로 그걸 완전히 해지해버렸어요. 수정의 어조는 보상조사 보고서를 고객에게 읽어주듯 차분하고 건조했다. 어제 제가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버님 계좌에서 뭉칫돈이 여러 번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빼간 돈까지 합치면 아마 지금 계좌는 완전히 텅 비어 있을 겁니다. 노인이 입을 크게 벌려 가쁜 숨을 몰아쉬자 가슴팍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옆 침대의 간병인 여사님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이쪽을 힐쩍 쳐다보았다. 어제 저녁에 나영 아가씨가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새 차를 뽑았더라고요. 수정은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을 띄운 뒤 노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초기 계약금 4천만 원에 매달 나가는 할부금만 200만 원짜리 차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아버님 계좌에서 빼간 겁니다. 병실 안에 죽음 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삑 하고 울리는 기계음만이 방금 전보다 한결 빨라진 박자로 울려 퍼질 뿐이었다. 노인의 시선은 휴대폰 화면 속 번쩍이는 운전대 로고에 콱 박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턱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가벼운 떨림은 이내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경련으로 바뀌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꽉 막힌 듯 끄끄거리는 소리가 샜다. 수정은 휴대폰을 걷어들여 가방에 챙겨 넣었다. 아버님, 우성씨 떠날 때 제가 아버님 끝까지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 지훈이 키우면서 어떻게든 이 가정 지켜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 단 한 번도 탐낸 적 없습니다. 오수정이 노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지금 계좌 통제권을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당장 다음 주에 아버님 표적항암제 투약이 끊깁니다. 노인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탁한 눈물 두 줄기가 눈초리를 타고 흘러내려 베개로 스며들며 둥글고 짙은 얼룩을 남겼다. 그는 소리 내어 울지 못했다. 그저 이불 밑에 웅크린 몸을 쉴 새 없이 떨 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친딸에게 뼛속까지 파먹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참담한 절망과 수치심이었다. 수정은 의자에 앉은 채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노인에게도 이 기막힌 현실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노인의 발작 같은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가 눈을 번쩍 뜨더니 수정의 어깨 너머로 병실 구석에 놓인 철제 옷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노인은 힘겹게 오른손을 들어 올렸고 파르르 떨리는 집게 손가락이 그 방향을 가리켰다. 옷 노인의 목소리는 사포에 긁힌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거기 안주머니에.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노인이 입원하던 날 입고 왔던 낡은 회색 점퍼가 걸려 있었다.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자 닳고 다른 낡은 검은색 가죽 지갑이 잡혔다. 그녀는 지갑을 들고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지갑을 응시하다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꺼내라. 수정이 지갑을 열고 맨 안쪽 후미진 틈새를 뒤져 노인의 주민등록증을 빼냈다. 가서 노인은 천장만 바라보며 단어 하나하나를 쥐어짜듯 뱉어냈지만 발음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분실 신고 하고 싹 다 바꿔.
인감도장은 나영 아가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노인이 마른 침을 삼키며 목젖을 힘겹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새로 파서 비밀번호 전부 내 걸로 돌려놔. 수정은 체온이 묻어나는 신분증을 손에 꽉 쥐었다가 지갑에 다시 넣고 자신의 크로스백 안에 단단히 챙겼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이 의자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밀린 병원비는 우성 씨가 남겨둔 비상금으로 제가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계좌 문제는 제가 알아서 확실히 정리할게요. 낮 11시 시내의 작은 도장 파는 곳. 가장 싼 막도장으로 하나 파주세요. 제일 빠른 걸로요. 수정이 시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적힌 쪽지를 카운터 너머 사장에게 건넸다. 기본 목도장 15,000원입니다. 20분 뒤에 찾으러 와요. 사장이 쪽지를 받아들고 안쪽 조각기 쪽으로 돌아섰다. 20분 뒤 수정은 은은한 나무 부스러기 냄새가 배어있는 값싼 막도장을 쥐고 다시 국민은행 문을 밀고 들어섰다. 어제 그 창구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인감 변경이랑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재발급하러 왔습니다. 수정은 노인의 신분증,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시아버지가 직접 지장을 찍은 위임장을 투명 가림막 아래로 쑥 밀어 넣었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고는 물었다. 기존 인감도장은 가져오셨나요? 분실했습니다.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해주세요. 수정이 새로 판 막도장을 작은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유리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10여 분간의 확인과 입력 작업이 끝난 뒤 직원이 서류 몇 장을 밀어내었다. 이곳에 서명해주세요. 새로운 인감은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인감과 통장은 지금부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수정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직원이 그 15,000원짜리 막도장을 집어 붉은 인주에 꾹꾹 누르더니 서류 위에 힘주어 찍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바로 그 순간 나영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그 값비싼 상하 도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초기화되었습니다. 직원이 보안카드가 든 봉투를 건넸다. 계좌의 모든 입출금 문자 알림은 방금 알려주신 휴대폰 번호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은 서류를 전부 가방에 집어넣고 지퍼를 굳게 채웠다. 금요일 저녁 7시 강남구. 검은색 수입 SUV가 주차 구역 두 칸을 거만하게 가로질러 고깃집 문 앞에 멈춰섰다. 발레 파킹을 해주는 직원이 옆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나영은 체형에 딱 맞는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녀가 차 문을 쾅 닫자 도어록이 띠딕하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사이드미러의 웰컴 라이트가 바닥 위로 브랜드 로고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조수석에서 내린 민재는 어딘지 모르게 멋쩍은 듯 정장 재킷 밑단을 끌어당겼다. 어때? 엑셀 밟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랑 방음 효과 말이야. 나영이 차 키를 손가락에 걸고 한 바퀴 빙빙 돌리며 식당 입구로 향했다. 아빠도 참 일시불로 사면 너무 튄다면서 기어코 할부로 하라지 뭐야. 한 달에 할부금 200만 원 나가는 거 우리 아빠한테는 껌값도 안 되는데 말이야. 민재가 픽 웃었다. 아버님이 널 정말 아끼시네. 그런데 오늘 정말 형수님 부를 거야? 지난번에 수원에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겁날 게 뭐 있어? 오늘은 내가 쏘는 거잖아. 촌스럽게 그날가 빠진 아파트에 틀어박혀서 궁상 떨지 말고 나와서 세상 구경 좀 하라지. 나영이 고깃집의 묵직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진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가르쳐 줘야겠어. 직원이 그들을 2층 룸으로 안내했다. 룸 안에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 붉게 달아오른 참수 뒤 구리 화로 안에서 타닥타닥 약한 소리를 냈다. 10분 뒤 룸의 문이 열리고 수정이 지훈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녀는 평범한 짙은 남색 니트를 입고 손에는 약간 낡은 캔버스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 새언니, 이제야 오네. 나영은 상석에 앉은 채 엉덩이조차 떼지 않고 턱만 살짝 까딱했다. 서울 저녁 퇴근길 엄청 막히죠? 지하철 타고 왔어요. 응, 지하철 타고 버스로 갈아탔어. 수정은 의자를 빼서 지훈이를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다. 나영은 그 차 키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쓱 밀었는데 절묘하게도 수정의 눈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췄다. 주문하죠. 왜? 나영이 메뉴판을 펼치며 거드름을 피웠다. 여기요. 2+1 한우 꽃등심 3인분 하고요. 소갈비 2인분. 그리고 육회도 하나 주세요. 민재가 옆에서 조그맣게 속삭였다. 나영아, 우리 4명뿐인데 이렇게 많이 시켜서 다 먹을 수 있겠어? 여기 가격도. 오늘 내 새 차 뽑은 기념으로 내가 쏜다고 했잖아. 나영이 민재를 흘겨보았다. 새언니는 평소에 수원에서 돈 아끼느라 지훈이한테 좋은 고기 한 번 제대로 못 먹일 텐데. 오늘 지훈이 실컷 먹게 둬야지. 지훈아, 오늘 고모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지훈이는 나영을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수정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직원이 고기 접시를 내왔다. 대리석 무늬가 선명한 꽃등심이 불판 위에 올려지자 기름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환풍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면서 고기 굽는 냄새를 빨아들였다. 직원이 가위를 들고 능숙하게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다. 나영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소금을 살짝 찍어 입에 쏙 넣었다. 역시 이 집 고기가 제일 제대로라니까.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닦았다. 새언니, 아빠 최근에 신약으로 바꿨다면서요? 수정은 집게로 잘 익은 고기를 집어 지훈이의 앞접시에 놓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흔들림이 없었다. 바꿨어. 기존 약에 내성이 생겨서 수정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빠도 참, 그 연세에 그렇게 비싼 약을 써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나영이 한숨을 쉬며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래도 굳이 치료받으시겠다니 받으시게 둬야죠. 어차피 우리 집안에 그 정도 모아둔 돈은 있으니까. 나도 다음 주에는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요새 할부 서류 챙기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네. 민재가 수정에게 보리차를 한 잔 따라 주었다. 형수님, 아버님 간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은 무슨. 나영이 수정보다 먼저 말을 가로챘다. 새언니는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전업으로 노인네 모시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죠. 우리 아빠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면서 먹고 입고 쓰는 돈 다 아빠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수정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는 미지근했다. 아버님 병실, 다음 달엔 다인실로 옮겨야 할지도 몰라. 수정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룸 안에서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반찬을 집으려던 나영의 젓가락이 멈칫했다. 다인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병원에서 수납 독촉장이 날아왔어. 수정은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았다. 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하더라고. 나영의 얼굴빛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꾸며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돈이 왜 없어? 은행 전산망에 또 오류가 생겼나 보지? 그놈의 자동이체는 허구한 날 말썽이더라. 새언니도 참, 그런 쪼잔한 문제는 간호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걸 가지고 왜 하필 오늘같이 좋은 날 꺼내서 분위기 초를 쳐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야. 의수정이 고개를 들어 피어오르는 연기 너머로 나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동이체가 해지됐으니까. 이체가 끊긴 것뿐만이 아니야. 계좌 잔액 자체가 이번 달 병원비 200만 원도 안 남았더라고. 민재가 씹던 것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영을 바라보았다. 나영아, 아버님 병원비 통장은 내가 계속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연체가 된 거야? 오빠는 조용히 하고 고기나 먹어. 나영이 민재를 노려보더니 수정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젓가락을 수저받침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새언니,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돈 관리 똑바로 안 했다는 거야? 그 통장에서 아빠 병원비 말고도 수원 아파트 관리비도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차 계약금도 내야 했겠지? 수정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말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했다. 룸 안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환풍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나영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다가 축소되었다. 그녀는 등받이에 기대며 무의식적으로 양손으로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다. 무슨 헛소리야. 나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데시벨은 한껏 올라갔다. 계약금이라니. 이 차 아빠가 나 타라고 먼저 사주신 거거든.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나영아, 아까는 내가 할부로 산 거고 아버님이 약간 보태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어? 오빠는 입 닥치라고 했지. 나영이 민재를 향해 꽥소리를 지르고는 획 몸을 돌려 수정의 코앞에 삿대질을 했다. 새언니, 내가 새 차 뽑으니까 배알이 꼴려? 똑똑히 들어. 이건 우리 하시 집안 돈이야. 남의 성가진 외인이 무슨 자격으로 내 장부를 캐묻고 난리야? 수정은 눈앞에 들이밀어진 손가락을 본 채 만체했다. 그녀는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지우니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꼼꼼하게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물티슈를 쓰레기 접시에 툭 던져 넣었다. 아가씨 장부 캔 적 없어. 수정이 캔버스백 지퍼를 열었다. 내가 본 건 아버님 장부야. 그녀는 가방에서 반으로 접힌 A4 용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두 손가락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지그시 누른 채 나영의 코앞까지 천천히 밀어보냈다. 3월 12일, 인출 800만원, 5월 4일, 인출 1,500만원, 지난달 20일, 인출 1,700만원. 수정은 숫자 하나하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읊었다. 거기에 아가씨가 매달 5일마다 꼬박꼬박 가져간 200만원까지. 6개월 동안 합쳐서 총 4천만원이 넘네. 종이 위에 찍힌 은행의 새빨간 직인을 본 나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다. 이거 어떻게 빼냈어? 그녀가 벌떡 일어나자 뒤에 있던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인감이랑 통장은 다 나한테 있는데 언니가 어떻게 거래 내역서를 뽑아? 이거 다 위조지. 그녀가 종이를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다. 수정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악착같이 내리눌렀다. 손등에 시퍼런 핏대가 섰고 종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낼 정도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기존 인감은 이미 폐기 처리됐으니까. 수정이 고개를 들었다. 늘 고요하던 그녀의 두 눈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님 계좌. 지금 유일한 합법적 관리자는 나야. 나영은 멍하니 굳어버렸다. 허공에 뜬 그녀의 손끝이 제멋대로 파르르 떨렸다. 개소리 마. 그녀가 이를 악물자이세로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빠가 언니 같은 남한테 통장 권한을 넘겼을 리가 없어. 내가 이 집안 하나밖에 없는 친딸인데. 수정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오후에 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띄웠다. 그녀는 화면을 반대로 돌려 나영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은행 전산 시스템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가 떠 있었다. 국민은행. 고객님, 귀하의 계좌 끝자리 7731에 대한 인감 변경 및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재발급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보안 매체는 모두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나영은 그 몇 줄짜리 문자를 노려보며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입술이 들썩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밥은 이쯤 먹었으면 됐고 계산할 때 된 것 같네. 오수정이 휴대폰을 걷어 가방 안에 넣었다. 때마침 직원이 문을 열고 까만색 계산서를 들고 들어왔다. 룸 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직원은 눈치를 살피며 테이블 구석에 계산서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손님, 총 41만 5천 원 나왔습니다. 나영은 망부석처럼 뻣뻣하게 서서 계산서도 테이블 위에 차 키도 집어들지 못했다.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나영 아가씨의. 수정이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비아냥거림은 없었으나 철저히 사무적인 냉기만 감돌았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그 차 할부금 또 빠져나갈 날이지? 200만 원. 나영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 계좌. 오늘부터 병원 업무과 계좌 말고는 어떤 개인 계좌로도 단 한 푼도 이체 안 될 거야. 수정이 의자를 식탁 밑으로 밀어넣었다. 매달 보내던 생활비 보조금 200만 원도 이걸로 끝이야. 다음 주 할부금은 아가씨가 알아서 융통해봐. 말을 마친 수정이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 안 서.
나영이 갑자기 악을 쓰며 미친 사람처럼 식탁 위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눈앞에 놓인 보리차가 가득 든 유리잔을 움켜쥐고는 수정의 뒷모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집어 던졌다. 유리잔이 수정의 발치 문틀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유리 파편과 찬물이 바닥에 사방으로 튀었다. 지훈이가 깜짝 놀라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수정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제 등 뒤로 숨겼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나영을 쏘아보았다. 민재도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나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혐오가 가득했다. 이 미친 여편네가 나영이 수정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했다.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내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뭔데.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일 줄 알아. 경찰에 신고. 수정이 코웃음을 쳤다. 마음대로 해. 가서 경찰한테 설명 잘해봐. 직장한 말기라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지난 반년 동안 제 발로 은행 창구까지 걸어나가서 자기 목숨줄 같은 병원비를 자동차 대리점 계좌로 턱턱 이체한 사연을. 나도 경찰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네. 나영의 입술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재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정장 재킷을 집어들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재 오빠, 나영이 허둥지둥 몸을 돌려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내 말 좀 들어봐. 다 저 여자가 지어낸 소리야. 그 돈 진짜 아빠가 주신 거라니까. 민재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나영이 바닥에 나동그라질 뻔했다. 내가 그랬지, 너희 집 잘 산다고. 이 차는 아버님이 결혼 선물로 미리 사주신 거라고. 민재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알고 보니 친아버지 목숨과 훔쳐다 산 거였네. 나영아, 우리 이걸로 끝이야.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민재는 룸 문을 거칠게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가버렸다. 룸 안에는 바닥에 주저앉은 나영과 문가에 선 수정, 2 사람만 남았다. 수정은 바닥에 흥건한 찬물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계산서는 테이블 위에 둘게 수정이 지훈이의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다. 새 차 뽑은 거 축하해. 계단을 내려갈 때쯤 등 뒤 룸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뒤따랐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밖에 서늘한 밤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수정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눈앞을 쌩쌩 지나가는 고급 외제차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방 속에 든 싸구려 막도장을 만지작거리며 길게 하얀 입김을 내뱉었다. 그날 깊은 밤, 시내 대학병원 병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고요한 복도의 나영의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화장도 시커멓게 번져 있었다. 그녀가 시아버지의 병실 앞으로 돌진해 문을 확 열어젖히려는 찰나 통통한 체격의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았다. 간병인 여사님이었다. 아가씨,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사님이 팔을 뻗어 문짝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비켜요. 나 우리 아빠 보러 왔어.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당신이 뭔데 날 막아. 나영이 악을 쓰며 여사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어르신께서 직접 내리신 엄명입니다. 여사님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나영의 가슴팍에 철썩 붙였다. 어르신이 전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통장에서 빼간 돈 명세, 1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싹 다 적어서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옛날 도장도 내놓으랍니다. 이 2가지 못 지키면 이 문턱은 반보도 넘을 생각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쪽지가 그녀의 가슴팍을 타고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굳게 닫힌 병실 문을 올려다보았다. 문틈 사이로 풋등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빠 나영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나왔다.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나 영이야. 아빠 딸 나영이.
어떻게 나보다 저 핏줄도 안 섞인 남의 말을 더 믿어. 아빠. 병실 안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모니터의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올 뿐이었다. 당직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보호자분, 여기는 병동입니다. 정숙해주세요. 계속 소란 피우시면 보안 요원 부르겠습니다. 나영은 문짝에 기댄 채 스르륵 미끄러져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했던 비장의 무기, 약혼자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허세를 부렸던 그 알량한 자본들이 하룻밤새 신기루처럼 모조리 날아가 버렸다. 2주 뒤 서울 가정법원. 수정은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변수정 씨 제출해 주신 의료 기록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하정호 어르신 본인의 의사가 담긴 녹화 영상을 근거로 법원에서는 귀하를 하정호 어르신의 성년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으로 정식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렸다. 이제부터 어르신 명의로 된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은 귀하의 서명 없이는 그 누구도 단일원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수정은 펜을 들어 서류의 맨 마지막 줄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적어 넣었다. 하나영 씨가 이전에 저지른 횡령건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이 펜 뚜껑을 닫았다. 그 사람의 자금줄을 끊어놓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가 원한 건 나영을 철창신세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가정이 숨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쌀독을 다시 안전한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고 싶었을 뿐이다. 3개월 뒤 이초겨울. 수원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정은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줄 사골 국물을 보온병에 담고 뚜껑을 꽉 닫았다. 싱크대 위에서 휴대폰이 징징 울렸다. 화면에는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발신 번호가 떠 있었다. 하지만 수정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번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수십 번도 넘게 전화를 걸어왔으니까.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새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영이라고 알아채기 힘들 만큼 갈라져 있었다. 길거리인 듯 칼바람 부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캐피탈 회사 놈들이 매일같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죽치고 있어? 신용카드도 죄다 한도 초과고 정지당했어. 차는 강제로 견인당해서 공매로 넘어갔고 계약금은 10원 한 장 못 건졌단 말이야. 수정은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에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 오빠도 내 번호 차단했어. 언니, 나 진짜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딱 2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이라도 좋아.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리볼빙이라도 맞게 해줘. 아빠한테 언니가 말 좀 잘해줘. 나중에 내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 진짜 맹세코. 나영은 수화기 너머로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비참한 울음소리. 예전에 그 아나무인이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뼈를 깎는 듯한 구차한 애원만 남아있었다. 수정은 보온병 입구에서 피어오르는 한 가닥 하얀 김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영 아가씨의 수정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없었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마친 자의 통쾌함 같은 것도 묻어나지 않았다. 아버님 계좌는 현재 법원의 철저한 감독하에 있어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병원 영수증과 합당한 소명 자료가 제출되어야 해. 의료비 목적 외에는 단 한 푼도 빼낼 권한이 나한테는 없어. 하지만 언니, 그건 우리 집안. 만약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이의가 있다면 수정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끊을게. 그녀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집어넣었다. 세상이 마침내 고요해졌다. 오후, 시내 대학병원. 병실 안은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 훈훈했다. 창밖의 눈송이가 유리창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가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렸다. 시아버지는 사골 국물을 반 그릇 비우고 막 잠이 든 참이었다.
석 달 전에 비해 혈색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쌕쌕거리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수정은 침대 격간이 의자에 앉아 빈 보온병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녀는 크로스백 지퍼를 열고 그 검은색 보상조사 업무용 수첩을 꺼냈다. 새 페이지를 넘겨 그 위에 글씨를 써 내려갔다. 11월 표적항암제 비용 수납 완료. 간병인 급여 결제 완료. 그리고 2개의 체크 표시를 크게 그렸다. 이어서 그녀는 가방 맨 안쪽 깊숙한 곳에서 그 15,000원을 주고 팠던 막도장을 꺼냈다. 볼품없이 거칠거칠한 이 작은 나무 토막은 손에 쥐어도 아무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상하 도장처럼 표면이 매끄럽지도 고급스러운 조각이 새겨져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이 집안은 맹렬한 폭풍우 속에서 밑바닥이 깨져 물이 새는 난파선과도 같았다. 그녀 혼자서 죽어라 퍼들어오는 물을 퍼내는 동안 그 화려한 상하 도장을 손에 쥐었던 자는 배 밑바닥을 더 크게 뚫어 제 혼자 살 나무 뗏목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그 물새는 구멍을 단단히 틀어막았다. 수정은 고개를 돌려 병상 반대편에 덩그러니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우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것을 가장 좋아했었다. 그 시절 그녀는 행여나 병원비가 모자랄까, 아버님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실까, 남들이 남편 병수발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손가락질할까 봐 늘 살얼음판을 껐듯 가슴을 졸여야 했다. 지금 그 의자는 주인을 잃고 비어 있었다. 수정은 TV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허공을 향해 눈물을 쥐어짜거나 구구절절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저 덤덤한 눈빛으로 그 빈자리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막도장을 가방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지퍼를 끝까지 채웠다. 그러고 나서 무릎 위에 놓인 검은색 수첩을 덮었다. 탁! 수첩 표지가 맞물리며 나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 안에서 유난히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아주 튼튼한 자물쇠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굳게 잠기는 소리 같았다. 지난 2년간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혼란과 서러움, 그리고 무기력함을 모조리 문 밖에 가둬버리고 단단히 빗장을 지른 것이다. 병실 공기에서는 여전히 그 낯익은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수정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그 공기가 태어나서 맡아본 것 중 가장 상쾌하고 맑게 느껴졌다. 끝.